유사히 조선닷컴에서 흥미로운 시리즈를 지금 연재를 하고 있습니다. 격동고 한반도 전문가 집단 해가지고 북핵 문제 전문가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디지털 매체니까 아주 길게 나옵니다. 종이신문에 실리지 않는데 이 조선닷컴에 들어가셔서 한번 일독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 인터뷰가 어제 나왔습니다. 제목은 북핵은 저가 통일용 현 정부 주사파적 시각에 못 벗어나. 이 기사를 좀 제가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첫째, 아주 흥미로운 창조적인 발상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이분은 북한 핵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적 핵무장도 그렇고 전술핵 재배치는 미국이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 아이디어는 어떠냐 해가지고 하나 던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미국이 동해에 핵탄두를 실은 공격형 잠수함을 한 대 배치하고 한미일 3국이 공동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때는 일본을 빼고 한미라고 했습니다만은, 이분은 동해에 핵탄두를 실은 공격형 미국 잠수함을 배치하면은 그게 아마 핵을 장착한 미사일이 아마 적어도 10개 이상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국한테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한국, 미국, 일본 세 나라의 장교들이 타서 어떨 때 발사할 것인지를 공동으로 관리한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이제 일본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본은 핵을 반입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뭐 쓰지도 않는다는 비핵 사문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과연 일본의 헌법이 이것을 허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미국은 할 수 있어요. 일본이 빠지더라도 한국, 미국이 말하자면은 공격용 미국 핵 잠수함 한 대면 됩니다. 한 대 아니면 두 대를 이 한국 해역에 상시 배치하는 거예요. 상시 배치해가지고, 상시 배치해 놓으면 저는 북한 전체의 핵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억제한다고 봅니다. 두 대 배치하면 더 좋죠. 이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더구나 이게 바다 밑에 있으니까 북한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잠수함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해군은 작전 능력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 일본의 협력을 받으면, 또 일본은 세계에서 잠수함 추적 능력이 제일 최강입니다. 그 아주 비싸게 먹히는, 한 대에 $1억 이상이 먹히는 잠수함 추적 비행기를 130대나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 탐지 능력은 또 일본이 세니까, 그럼 일본이 그런 면에서 협력을 해서 한미일 3국이 공동 관리하는 미국 핵 잠수함을 한국 해역에 상시 배치해 놓으면은 지금 북한이 저렇게 공들여서 만든 핵 미사일 능력을 중화시켜 버릴 수가 있다, 억제할 수가 있다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핵 잠수함 한 대만 해도 그런데 두 대가 떠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이 윤덕민 씨는 이 인터뷰에서 여러 가지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전문가니까 시야가 넓고 설명이 쉽습니다. 잘 아는 사람은 이야기하면은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는 사람은 어렵게 이야기하고. 이분의 말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은 수비용이 아니고 공격용이다. 즉 대남 적화용이다. 우리 국민을 겨냥하고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우선 수도권 방어부터 해야 된다. 수도권에 사들을 추가 배치해야 된다.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 대책을 왜 세우지 않느냐. 지금 ICBM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미국을 공격하는 능력이고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은 한국과 일본을 공격하는데 우리는 단거리 미사일 방어 대책이 과연 있느냐. 그리고 요사이 북핵 문제를 다루면서 왜 외교부가 통일원이나 이 국정원보다 항상 뒤에 따라오느냐. 외교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외교부를 무시한다는 것은 전문가를 무시한다는 것이고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것 아니겠느냐.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문재인 김정은 회담에서 비핵화가 거론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역풍이 불 것이다. 역풍이 불 것이다. 비핵화 없는 논의하지 않는 김정은 문재인 회담은 의미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미국이 변심을 해가지고 미국이 태도를 바꿔가지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면서 군축 회담으로 가는 것. 즉 북한이 ICBM은 더 이상 실험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그럼 미국도 그 선에서 북한과 일종의 군축 회담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한국은 인질로 잡혀버린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확실히 초조해 보인다. 대북 제재가 먹혀들고 있다. 그 다음에 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그 선에서 출발하는 미북 대화는 최악이 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피해갈 것이냐 하는데 우리의 관점이 가장 집중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하나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북한은 괌은 이거 미국 땅입니다.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은 미국에 대한 견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미사일 개발 속도가 너무 나가는 바람에 이제는 미국 본토까지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이게 계산이 지금 엇갈리게 되었다. 미국을 자극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 중에서 이 대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북핵과 관련해 우리의 잘못된 시각이 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건 체제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수세적 관점으로 바라보는데 이는 전제가 잘못됐다. 지금까지 모든 협상이 그렇게 진행되었다. 제네바 합의도 그렇고 1994년입니다. 북핵 대화에서는 경제원조, 평화협정, 북미관계 개선 등 체제 생존 패키지를 제공했다. 그런데 북한은 어땠나? 그 조건을 다 수행하면서도 핵 개발은 지속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체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당근을 주었는데도 그것만 받아먹고는 또 핵 개발을 계속 하더라. 이거는 북한은 상대방이 제공하는 그런 패키지에는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북한 핵은 방어적 성격이 아니라 공격 용도이다. 김일성은 1965년 함흥 군사학원 개원식에서 또 한 번 조선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일본이 개입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3대에 걸쳐서 핵미사일을 개발해왔다. 그렇게 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이 개입하지 못하고 한국과 단독으로 결전을 해가지고 이기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니까 이 목표는 적화통일이다. 적화통일이라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 카드를 썼는데 그럼 북한에 대해서 쓸 카드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윤덕민 원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나마 남은 게 있다면 북한 인권 카드다. 북한 인권 카드다.
그런데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가서 발언을 했는데 아주 실망스러웠다. 북한 인권에 대해 맨 말미에 아주 조금 다루고 끝이었다. 그 문제를 우리가 못 살리면 안 된다. 지금 남북 이 정상회담이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관점이 되겠는데요. 저는 우선 이 남북 정상회담이란 말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이란 말은 최고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합법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만이 정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이단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의 수괴지 절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맞먹는 그런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의 수괴를 한국 대통령과 맞추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상회담이란 말 버려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그냥 문재인 김정은 회담 이렇게 하든지 저는 평양회담이라는 말을 씁니다. 제1차 평양회담은 2000년에 있었고 제2차 평양회담은 2007년에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제3차 평양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인데 제3차 평양회담이 되면 안 되죠. 평양이 회담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회담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서울이 되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양보한다면은 판문점 정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북 특사단이 북한으로 가기는 가는데 이게 일단 북한이라는 무대에 들어가 버리면은 외부와 차단되니까 북한 정권이 온 사람을 겁줄 수도 있고 회유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조종할 수 있는 무대 장치 속에 한국이 들어간다. 한국 대통령이 들어간다는 것은 대단히 이것은 위험합니다. 그동안 남북 대화를 하면서 북한에 자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통점이 북한에 가면 겁을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겁을 먹는다. 심지어 여기서 장관급이 갔는데도 북한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겁을 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다음에 자기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걸 저쪽에서 많이 써먹었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날 김대중, 김정일이가 대면했을 때 김정일의 첫 발언이 뭐였느냐 하면은 아주 무례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텔레비전을 봤더니 남조선에서 검찰이 대학가에서 인공기를 올렸다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잡아갔는데 남북 대화를 하는 마당에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러니까 회담 못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저를 만나고 김영남 상임위원장 만나서 체면은 세웠으니까 그냥 돌아가 주세요 하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뻘 되는 사람한테 아주 오만불손한 이야기를 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당황해가지고 그런 보고를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들이민 것이 바로 6.15 선언이죠. 이런 심리전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2007년 두 번째 평양회담에서 NLL 포기가 담겨져 있는 그 대화록을 읽어보면은 김정은이가 완전히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가지고 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그 회담 장소가 평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양에서 또다시 세 번째 회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반도의 핵 위기는 한민족의 운명을 아주 결정할 텐데 올해 안에 아마 큰 흐름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핵을 가지고 국제정세를 바꾸는 세 번째의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1945년 미국이 핵폭탄으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터뜨려 가지고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한국이 해방된 것. 두 번째는 1950년에 스탈린이 그 한 해 전에 개발에 성공한 핵무기의 뒷받침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도전하기 위해서 김일성을 앞세워가지고 남침한 것. 이게 두 번째의 핵과 관련된 한국의 급변 사태였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북한의 핵이 매개가 돼가지고 지금 동북아 정세가 본질적으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대한민국은 사실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가 없으니까 1945년에는 그러나 1950년에는 나라는 있었지만 우리가 강력하지 못하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국가를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1945년의 한국도 아니고 1950년의 한국도 아닙니다. 2018년의 한국은 매우 강력합니다. 국력도 강력하고 군사력도 강력하고 더구나 동맹관계가 단단한 동맹관계가 있습니다. 문제는 국가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강점을 살려서 대응을 하면은 이번에는 북한 노동당 정권을 무너뜨리고 통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주사파적 시각으로 김일성주의자적 시각으로 북핵 문제를 다룬다면은 우리는 이번에 핵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북한 핵의 인질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생존 또 생존하더라도 자유를 빼앗기는 이런 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다면은 국민들이 해야 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주권자의 입장에서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제66조, 69조가 규정한 대로 대통령이 국가 보위,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그리고 국민의 자유, 그리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선서를 했으니까 그 선서를 지키도록 감시와 견제와 그리고 필요하면은 제재까지 해야 세 번째 핵 위기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